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널에는 지식재산연구원의 허인 박사님이 이제 패널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이오협회 오규환 전무님, 그리고 한미약품의 이제 남지선 변호사님이 이제 패널 토의에 이제 참여를 하고 발표자들도 같이 뭐 질의응답 대답을 하고 그 후에 이제 플로우에서도 이제 질문이 있으면 받는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허인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다 괜찮은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나 또는 산업계 쪽에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계 쪽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이제 출처 공개라든가 DSI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셨던 계약의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까지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뭐 주어진 시간 내에 맞추는 것을 목표를 하고요. 먼저 한국 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님께서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입니다. 저희 협회는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저희 협회만 해도 한 460개 기업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뭐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식품 여러 분야 기업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회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자.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 정부에 제안하고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나고야 의정서라든가 이게 출처 공개는 분명히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그동안에 계속 갖고 있었고 오늘 특히나 이제 들었는데 당장 떨어지는 게 특허 출원할 때 출처 공개해야 된다는 부분이 내년도에 바로 이게 또 와이프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나고야 의정서 다른 나라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보다 당장 떨어진 발등에 불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조금 좀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늘 발표하신 분에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전자원 출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코스맥스의 전용석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중간중간 이제 그 원료가 제공국에서 거쳐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와중에 출처를 모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업계에서는 유전자원, 생물자원들을 중개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원의 원산국이라든가 자원 제공국 이러한 정보가 과연 올바른지를 이제는 이제 기업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생물자원이라는 게 하나의 나라에서 올 수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 몇 개 나라에서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원료가 또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출원하는 시점하고 실제로 그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 사이에서의 유전자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같은 유전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특허 로열티 공유, 특허 소유권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숙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많이 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강제할 경우에 지금 이제 포뮬레이션 할 때 보통 이제 영업 비밀이라서 좀 밝히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조금 확대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IP 소유권이라든가 권리 범위에 대한 이슈 발생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특허의 공동 소유라는 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약서상에 어떻게 좀 이런 조항들을 넣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중국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 출원할 때 추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에서 행여나 특허 출원할 때 나고야 의정서에서 얘기하는 핏과 맷을 제출하라라는 그런 요구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앞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와이포에서 채택이 되고 또 트립스라든가 다른 국제 협정에서도 이게 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조금 요건들이 뭔가 나고야 의정서하고 별개로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더 밀접하게 특허 출원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유전자원 추처 공개가 와이포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국내 기업들의 문의가 굉장히 혼선은 물론이고 문의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이에 해외 동향에 대해서 신속하게 오늘 같은 자리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추처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그러니까 정보가 업계에 제공되는 게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내년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빨리 전달이 돼서 기업들이 좀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 방향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DSI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아마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유전자 염기설 정보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일부 나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DSI가 이익공유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관련된 협회들이 같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기존에 이거는 오픈 액세스 해가지고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거든요, 이용이. 그래서 아마 현재도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킹그룹까지 구성이 되면서까지 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만약에 한다고 결정이 되면은 기업들은 따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입장은 오픈 액세스는 지금과 같이 진행이 돼야지 자유로운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유전자원이 나고야 의정서의 이익공유에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나라에서 어떻게 정하는지를 좀 사례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나라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을 어떻게 정의할지, 연구개발로만 하는, 그러니까 연구개발일 경우에 이용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유럽과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나라에서는 연구개발이 없더라도 이익공유 대상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별로 그런 사례별로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복잡한데 그 나라별로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전트 아니면 그 전에 에이전트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그렇게 뭔가 제안을 합니다. 듀 딜리전스를 이행을 하라. 그거는 뭐냐면은 성실주의 의무.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원산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기록에 남기고 그거를 가지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소송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특허 출원할 때라든가 아니면 나고야 의정서에 이익 공유를 할 때 그 원산지 출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한
내용을 최대한 보관을 해서 나중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쟁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서 가장 저희 업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는 아무래도 출처 공개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좀 질문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와이포 결정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된다. 그러면 국내 이행 일정은 대략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뭔가 검토하고 있는 바가 있으신지 하고, 과연 유전자원 출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출원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뭔가 분명히 심사관들마다 재량권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심사관은 오케이, 어떤 심사관은 안 돼, 무조건 뭔가 다른 뭔가 출처에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라고 분명히 심사관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재량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허가 할 때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내부 심사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게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좀, 심사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대 내부적으로 특허청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는 아까 특허권 소유자가 각자 실시가 가능하다라고 전용석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는 특허 소유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는 각자 실시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게 또 모든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전용석 변호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김순우 변리사님이라든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알아야지만 계약서에 또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할 부분 같아서 이 2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정책적인 본인 그 산업계에서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책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까지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최 사무관님께 향한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김 대표님하고 전 변호사님 2분이 각각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와이포 그 향후 일정, 그다음 국내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마 심사 지침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관련된 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특허 실시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그냥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국내 이행과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거는 한국이 뭔가 바로 가입하겠다 이걸로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선은 다른 나라에서 바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출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까지 특허청은 아직 본 조약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설명회를 하고 오늘과 같은 기업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과연 가입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조약 관련돼서 국내 이행 일정이라던가 내부 심사 지침 변경에 대해서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3조 보여드렸던 그 3조 문안을 어떻게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국내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아직 결정 짓지 못한 게, 그 특허 허여 조건으로 넣을 경우에는 출원서에 넣는다거나 적어야 하는 항목들이 다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6조상에서 보면 특허청이 해당되는 출처 공개된 출처의 진위를 파악한다거나 그걸 바탕으로 특허를 거절하라는 의무 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거나 거절 이유로 넣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갈 예정이며, 만약에 그것을 향후에 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앞단에 무척 여러 번의
설명회와 기업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교회의라는 게 이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절차적인 것만 짚어가는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논의됐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거에 대한 대응들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부 차원에서 물론 다 하시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먼저 김순웅 변리사님께서는 답변 주시겠습니까?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거에 관한 내용과 처분하는 거가 좀 다르게 되는데요. 각자 공동 소유자는 각자가 각자의 결정으로 실시하는 거는 가능한데요. 뭐 그것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동 소유할 때 실시에 관해서도 특별하게 약정을 해서 어떤 사용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가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하는 부분인데 내가 갖고 있는 50%의 지분을 딴 사람에게 판다든지 아니면 나의 권한을 실시권을 딴 사람에게 허용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공동 소유자랑 반드시 합의해야 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한국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 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분 파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팔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소유에 관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위에 이러한 그 법의 어떤 규정보다 더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 변호사님 실무적으로 혹시 시사할 바가 있으시면. 네, 저희 아까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나라 지금 변리사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유 특허에 관한 각자 실시에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은 특허법에 아예 공유 특허 보유자는 자신의 특허에 대해서 자유롭게 각자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게 오히려 약간의 특유의 조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저희 회사 내지는 저희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 계열사라든지 이런 회사들까지는 자기 실시로 보기 때문에 자기 실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행보조자 정도 되는 회사들은 자유실시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코스맥스가 개발했는데 경쟁사가 실시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실시권의 허락이기 때문에 공유 실시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저하고 중국에 있는 어떤 제공자하고 특허 공유자인데 콜마가 자유롭게 실시하고자 한다면 제공자도 실시권을 줄 수 없고요. 저희도 실시권을 줄 수 없습니다. 서로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회사들별로 특허권을 일종의 특허권을 비금전적 이익으로 제공하는 게 조금 더 이익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만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제3자들에게 실시를 할 때의 제약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로열티를 받든지 아니면 특허권 때문에 아예 실시를 못하든지 간에. 그런 경우에서 보면 특허권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제3자들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 특허권의 실시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각 나라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특허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아까도 저희 특허청에서도 그런 고민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금전적 이익이 회사별로 이익이 되냐 아니면 금전적 공유가 회사별로 이익이 되냐 이제 이런 문제하고도 지금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근데 생각해 보면 주로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제3자에게 실시를 할 수 없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들이 사실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적인 내용은 없으셔도 되겠지요, 전문님. 다음은 그 한미약품의 남지선 변호사님께서 오늘 그 발제문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기업 입장에서 오늘 이런 그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와 또 그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전자원법이 국내에 2018년에 이제 만들어지고 2019년부터 시행이 되고 했을 때 잘 여기 계신 이제 업계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사들은 많이 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변을 얻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원법에서는 그 다양한 내용들, 나고야 유정서에 있는 절차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담고 있기는 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기관이 담당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것도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아직 확정이 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들이나 이제 그 기업 산업계에서는 조금 더 그 어렵게 느꼈던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제약회사이고 그 합성의약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또 신약 개발도 다루고 있고 또 한미약품에서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도 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를 좀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도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이나 그 국립생물자원관이나 또 한국대산연구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디벨롭이 돼서 이런 자리에서 여러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되게 감회가 좀 새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 회사 이거 반드시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다. 뭐 우리가 어떤 그 법 위반으로 뭔가 그 징벌을 받게 된다라든가 뭐 과태료를 받게 된다라든가 어디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기업한테 안 걸리면 되지 않을까라든가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먼저 들게 되는 생각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이렇게 조금 더 기다려보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뭐 특허 쪽의 이슈라든지 또 ESG 이런 공시에 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대응은 차라리 미리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그 특허청에서도 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바이오 안정성 센터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직접 가서 알지는 못하는 그 국제회의의 논의 현황이나 그 동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소감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방금 이제 또 오기한 전무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일정 정도 해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특허청 최규숙 사무관님께서 그 자료를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고 24일 정도에 어떤 과제가 완료돼서 공개가 될 거다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특허청에서 검토하고 계시는 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이제 산업계를 좀 모아서 의견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보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 쪽인지 아니면 이용하는 국 쪽인지에 대한 결정 같은 것들을 특허청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들으시면서 어느 일정 정도는 조금 판단이 쓰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이나 뭐 공개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디서 좀 나중에는 이제 알아볼 수 있을지 같은 것들 좀 말씀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이제 검토하시면서의 특허청의 의견이나 그 입장은 어떠셨는지 그 전반적으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태까지 그 나고야 의정서 그다음에 유전자원법 발효
뭐 실시 이후에 정부의 역할이나 이제 각종 뭐 협회의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지금 질의사항은 특허청에 있는 최 사무관님께 관련된 질의가 있는데 24일 정도에 맞춰지는 그 과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제공국이냐 이용국이냐 어느 쪽 입장을 특허청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을 질의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일까지 마감되는 그 과제는 잠깐 발표 자료에서 잠깐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 자료가 2017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마감이 되고 나면 한 번 더 설명회 같은 것을 할 것 같고 책자 같은 것으로 지금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공국인지 이용국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여러 관계부처나 여기 계신 박사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있는데 제공국일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수시장보다는 수출형 기업이 많고 내수시장보다는 외국을 타겟으로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부분 국가들이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해외 출원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도입을 해서 준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도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도 국내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일본으로 도입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그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용국 입장에 있는 가장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미국인데요. 이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제공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좀 준비를 국내 도입이나 아니면 어떻게 할지를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일단 토론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